EBS의 김의원입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영광이고요. 오늘 보니까 시간에 비해서 양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좀 빠르게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저도 보면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 착용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갑자기 12월 9일 날 퇴직하고 부사장으로 인사가 나서 보통 EBS 출신 부사장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연말에 새로운 사업 계획 또 내년 일 하느라고 굉장히 정신이 없는데 오늘 간신히 빠져나왔습니다. 오늘도 오후에 행사가 있는데 하여튼 얼떨결에 중책을 맡게 돼서 지금 굉장히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그 직전에는 학교교육본부장이라고 해서 EBS의 수능 책 만들고 수능 콘텐츠 만드는 본부장을 한 약 3년 했었고요. 근데 주로는 92년도에 PD로 입사해서 편성기획부장을 3차례 했습니다. 아마 오늘 대부분의 얘기는 편성기획부장 시절의 이야기 가지고 딜리트라는 책을 썼는데 그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제 IT 쪽, 기타 등등이고 10월 초에는 다큐프라임 진정성 시대라는 6부작을 이제 본부장 중간에 그만두고 한 1년 반 사이에 다큐멘터리 직접 연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에 관계된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9년도예요. 다 기억을 아마 많은 분들이 하실 텐데 99년도 하면은 새로운 천년, 2000년을 맞이하면서 전 세계가 떠들썩했죠. 뉴 밀레니엄이 온다 라고 했을 때 그때 EBS는 교육방송공사 현재의 어떤 법률적인 위상을 갖기 이전에 교육부 산하에서 방송을 하던 시절입니다. 지금보다 살림살이가 훨씬 더 이제 옹색했죠. 한 3분의 1 수준도 안 되는 방송사에서 2000년 6월 달에 교육방송공사가 되는데 교육방송공사가 되기 이전에 EBS가 뉴밀레니엄을 맞이하면서 뉴밀레니엄 특집을 어떻게 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을 했었더랬습니다. 짐작하시겠지만 전 세계 모든 언론은 신문을 포함해서 방송 모든 언론은 새로운 천년이 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한편으로는 흥분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밀레니엄 버그다 라고 해서 밀레니엄 버그 때문에 전 세계의 전산 시스템이 마비될지 모른다. 이런 불안 속에서 2000년을 지구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EBS는 불행하게도 그 당시에 너무 제작 환경이 열악한 상황이었는데 다른 전 세계 방송사들은 굉장히 대규모 뉴밀레니엄 특집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EBS는 그때 제가 고민을 한 게 우리는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지 않을 수 없다. 저기서 크리에이티브 인 파버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가난 속에서 새로운 창의성이 나올 수 있다. EBS는 오히려 가난하니까 힘드니까 그 가운데서 새로운 기획, 새로운 생각들을 좀 해보자 해서 나온 게 노자와 21세기입니다. 한마디를 갖고 한 건데요. 과거 2000년간 읽혀졌던 고전은 향후 2000년간도 읽혀질 것이다. 다시 말하면 밀레니엄이 오고 또 밀레니엄이 또 밀레니엄이 와도 인류가 존재하는 한 읽혀질 것은 인류의 마치 우리의 세포 속에 있는 프로토콜 원형질처럼 영원할 것이다. 그러면 EBS는 일반 방송과는 다르니까 바로 인류사가 아무리 진행이 된다라도 변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뉴 밀레니엄을 맞이하자 해서 사실은 뉴 밀레니엄의 특별 편성으로 해서 이게 이루어졌고요. 근데 놀랍게도 당시에 이제 시청률이 수도권의 10%. 근데 EBS 시청률은 이게 지금 유튜브 방송된다. 제가 공개하기 민망할 정도로 낮은 시청률이었는데 엄청난 시청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인문학의 부흥이다. 인문학 부흥이라는 말이 이제 노자와 21세기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처음으로 세상에 화두가 되고 실제로 인문학 열풍이 붑니다. 그래서 이 서점가의 인문학 관계책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하고 이 노자와 20세기도 책이 3권이 나왔는데 이것도 수십만 권이 판매가 되는 그런 계기를 되면서 저희들은 좀 다른 차원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2000년에 바로 이 프로그램이 나간 다음에 제가 이제 편성기획부장이 처음 됐습니다. 그리고 EBS가 2000년 6월 달에 공사가 처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 산하에서 KBS나 MBC처럼 별도의 법적 지위를 갖는 그 교육방송공사로 법적 위상을 갖게 되면서 그 처음 편성부장을 맡게 됐는데, 그래서 이번에 EBS의 최근 20년 동안에 크게 2번의 편성이 큰 흔들림, 변혁이 일어나는데 처음에 일어난 게 2000년입니다. 이 부분은 2008년도에 제가 2번째 편성부장이 될 때 이제 한 건데요. 다키프라인, 세계테마기행, 한국기행, 극한직업 이런 프로그램들을 일시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학교란 무엇인가, 고고열전, 달라져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기획을 해서 했었고요. 직접적으로는 너무 연출을 하고 싶어가지고 3D 입체 다큐라고 처음 이제 3D 아바타가 나온 이후에 이 3D가 극장가를 또 이렇게 한 유행처럼 이렇게 잡고 있을 때 EBS의 이제 최초의 다큐멘터리가 바빌론하고 앙코르와트 3D 다큐 이건 직접 연출했고, 그다음에 이제 영화도 해서 어떻게 보면은 EBS가 굉장히 어려운 방송사지만 마음만큼은 되게 도전적이고 실험적인 것들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걸로 인해서 나름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쓰게 된 이유도 그런 성과를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이 평가해줘서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년 전에 이러한 EBS의 변화를 변화의 원인이 뭔가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프라임타임 때 시청률이 어마어마하게 뛰었습니다. 이런 변화를 담은 걸 가지고 그 과정을 한번 책을 써달라고 해서 사실 당시에 세미올 파커스에서 연락이 와서, 근데 EBS 얘기만 쓰기가 너무 좀 궁색해서 사실은 5년 동안 질질 끌면서 이렇게 저렇게 공부도 좀 하고 싶고 해서 좀 다양한 독서도 하면서 5년 만에 나온 책이 딜리트입니다. 그래서 딜리트라는 건 뭐 다 아는 단어이시겠습니다만 라틴어에서 이제 딜레르라고 그랬다고 합니다. 어원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컴퓨터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딜리트라는 개념보다는 광의의 넓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도 이 책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념은 아주 작은 의미의 컴퓨터 용어에 삭제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에서 보면 원래 의미의 디스트로이, 파괴하다라는 의미로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제거하다, 삭제하다, 배제하다, 줄이다, 파괴하다, 끊어내다, 단절하다, 뭐 이런 뭔가 과거와는 다른 무엇, 그거의 수단으로 딜리트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이거는 뭐 보편적인 저건 아니고 제 나름대로 조작적정이라고 보통 그러죠. 이 책에서 제가 정의한 개념이지 어떤 보편성을 획득한 개념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개념이 포괄된 개념으로 이 책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EBS에서 그동안 일어났던 딜리트라는 것은 과연 뭐냐? 제가 2007년도에 2번째 편성부장이 되면서 뭘 했냐면 프라임타임 때면은 보통 주중에는 7시서부터 11시 시간대를 프라임타임 때라고 정의합니다. 우리가 보통 시중에서는 골든타임이라고 얘기되는 시간대하고도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7시서부터 11시 시간대의 프로그램의 70%를 모두 폐지를 한 겁니다. 굳이 단어를 이 책에 있는 언어를 쓴다면 딜리트를 한 거고, 그냥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뭐 저희뿐만 아니라 큰 방송사에 7시부터 11시 때 편성을 어느 날 하루아침에 70%를 폐지한다. 그러면 아마 뭐 방송사도 난리가 나겠지만 시청자들도 난리가 나겠죠. 여러분들이 즐겨보는 시청률 높은 프로가 오늘 모두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 EBS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 다시 편성기획부에 컴백을 하고 난 다음에 성인 시간대, 소위 말하는 프라임타임 때의 시청률이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제가 이 방송이 안 되면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정말 그 아주 낮은 상태의 프라임타임 때 시청률을 갖고 있어서 이걸 시청률도 회복을 하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면은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방송을 할 수 있을까라는 두 가지 고민의 접점에서 찾아낸 것이 프라임타임 때를 70% 딜리트하고 그 교양 있는 한국의 교양 있는 지식인들이 관심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교육 다큐로 선택과 집중을 하자. 이렇게 해서 그 최근 10년 동안 놀랍게도 시청률이 6배 정도 올랐고 수상 실적이 10배 정도 올랐습니다. 이거는 뭐 EBS의 자랑 같고 한편으로는 제가 제 자랑 같은 느낌이 들어서 감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지상파 방송은 EBS를 포함해서 지금 모두 위기입니다. 유튜브나 인터넷 방송 그 다음에 OTT라고 해서 넷플릭스 뭐 등등으로 해서 지상파 방송의 시청 점유율은 최근 20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알만한 지상파 방송사의 모든 방송사는 예외 없이 프라임타임 때 시청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아직도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2008년도 이후에 그 편성을 한 이후에 EBS 프라임타임 때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 이 부분이 이제 딜리트에 관계된 건데, 그래서 저는 딜리트 이펙트다. 딜리트를 한 이후에 나타난 여러 가지의 현상 중에 하나인데, 제가 2000년도에 노자와 21세기가 굉장히 선전을 한 이후에 2000년 6월 달에 편성기획부장, 공사 첫 편성기획부장을 했습니다. 그때는 어떤 방법을 취했냐면 EBS 전 시간대에 70% 폐지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방송 공사고 그 이전에 그 교육부 산하의 방송사에서 독립된 방송사로 오니까는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편성의 근본적인 혁신이 이루어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까는 프라임타임 때 전 시간대니까 사실 편성표 전체가 바뀐 거죠. 그 당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강의 프로그램이 지금 13번 채널, EBS 1TV에서 강의 프로그램이 주류를 이루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부분 폐지하고 어린이들이 활동하는 시간에 대부분 시간을 유아 어린이 프로그램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당시에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난 게 유아 어린이, 그때는 이제 이런 종편이 이런 게 없을 때입니다. 유아 어린이 방송도 당시에 EBS는 시청률상으로는 맨 5번째, 5개 채널이죠. KBS 1, 2, MBC, SBS, EBS 이렇게 5개 채널이 존재했는데 5번째였는데 유아 어린이들이 활동하는 시간에 대부분을 유아 어린이 프로그램으로 편성을 하면서 나타난 현상이 EBS의 유아 어린이 프로그램 채널 성격이 굉장히 강화되면서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서부터 지속적으로 시청률이 상승을 해서 2011년도서부터는 EBS 유아 어린이가 유아 어린이 전체 부분으로 놓고 보면 대한민국에서 시청률상으로 1위를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기적 같은 일이 EBS에 이제 일어났는데 그때 2000년대의 교훈이 2007년도에 다시 편성부장으로 컴백을 하면서 그러면 성인 시간대에 유아 어린이에서 일어났던 어떤 성과를 만들어낼 수는 없을까? 그러면 성인 시간대는 아까 말씀드렸던 지적인 교양 있는 분들에게 어필하는 다큐멘터리로 선택과 집중을 하면 같은 현상이 일어날 거다.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러면 이 딜리트라는 것이 뭐 선택과 집중이라는 언어의 유사어처럼 쓰이고 있습니다만 비단 그렇게만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는 건 무엇인가를 먼저 딜리트한다고 생각을 해야만 그 다음에 혁신이 일어나는데 대개의 경우 사람들은 부분적인 보완이나 수선을 하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근본적 변화를 못 일으키는 경향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뭐 이제 노자 얘기도 좀 나옵니다. 그 노자 21세기에 관계된 얘기도 나오고 노자 철학, 사실 철학적으로 보면 딜리트는 무의의 철학에 가깝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뭐 시간이 없어 노자 얘기는 좀 자제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두 가지인데 서양에서 노자 철학과 가장 유사한 그 철학이 있다면 니체의 니힐리즘입니다. 그래서 니체가 얘기하는 그 니힐리즘의 니힐이라는 말이 이제 그 일본에서 처음 번역했던 허무주의로 번역을 한 거죠. 니힐이라는 게 없을 무자, 없다. 라는 개념. 굳이 말하면 무이즘이죠. 무이즘. 무의 정신, 무의 사상. 뭐 이런 니힐리즘이 이제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이 니체의 철학이 이 크리에이티브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암시와 가능성들을 주고 있는 것을 공부하면서는 알게 됐습니다. 그 니체가 니힐리즘을 두 가지로 정의하는데 능동적 니힐리즘과 수동적 니힐리즘이라고 말합니다. 수동적 니힐리즘은 우리가 알고 있는 허무주의 그 자체입니다. 절망하고 그 다음에 좌절하고 우울하고 뭐 이런 그 허무하다 이런 그거를 수동적 니힐리즘이라고 니체는 얘기하고 실제 니체가 말하고 싶은 건 능동적 니힐리즘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과거의 가치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진리라고 믿었던 걸 진리라고 보지 않는 정신입니다. 그 이제 없을 무자 니힐이라는 게 니힐라이제이션에서. 그래서 그 니체가 말하는 그 능동적 니힐리즘을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 최고의 가치에 탈가치화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가 누구에게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 이게 천동설입니다. 이거를 1000년 이상 인류는 믿고 왔습니다.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얘기할 때 갈릴레이가 지동설을 증명하고 그럴 때까지 어느 누구도 지동설에 대해서 믿지 않았습니다. 사실 굉장히 놀라운 건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운 생각을 하겠습니다. 누구한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지구의 지동설이라는 입장입니다.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속도가 어느 속도로 돌까? 지구가. 생각보다 이런 생각을 많이 우리는 안 하고 지금도 많이 안 하고 사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구가 지금 돌고 있어요. 태양의 지구. 다 그걸 알고 있어요. 믿고 있고 느끼고 있지 못하지만 그 과학적으로 검증도 됐고 알고 있단 말이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속도가 시속 16만 킬로입니다. 우리 자동차하고 우리는 지금 시속 16만 킬로를 달리고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정지되어 있는 걸로 지금 느끼고 있지만 그러면 이제 그러한 과거의 수학으로도 그 얘기는 반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그 거리의 개념들이 있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죠. 16만 킬로로 달리고 지구 자전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돌면서 자전을 지구 한 바퀴 도는 속도도 어마어마한 속도로 우리는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최고의 가치라고 하는 건 마치 중세의 천동설과도 같은 가치인데 이 최고의 가치, 당연한 가치를 탈가치화시킬 때 새로운 창조는 일어난다. 이렇게 여기에서 말하는 탈가치화가 제가 생각하는 딜리트입니다. 그리고 그 니체가 한 말입니다만 선과 악의 창조자이기를 원하는 자는 먼저 파괴자에만 한다. 그게 선이든 악이든 어떤 결과의 창조가 이루어지든 파괴되지 않으면 새로운 창조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개념에서 딜리트의 의미를 사용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니체는 항상 철학을 할 때, 의심을 할 때 망치를 들고 난 철학을 한다. 그리고 나는 다이나마이트다. 결국은 니체는 신은 죽었다. 신은 살해됐다. 신은 부패했다. 짜라트루스는 이렇게 말한다 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니체가 말하는 신은 아까 달리 말하면 천동설과 같은 겁니다. 그 중세 때 있었던 신본주의적 진리를 상징하는 존재가 니체한테는 신이었고 그냥 신에 대한 신성모도적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철학적으로 보면
그동안 믿었던 최고의 가치에 대한 부정, 리얼라이제이션, 무화, 딜리트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사실은 20세기에 인본주의 사회가 시작이 됐고 지금의 과학기술 혁명이 그런 철학적 그 배경 속에서 지금까지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 창조가 무에서 유로 가는 걸 창조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저는 그냥 역설적으로 어떻게 보면 창조라는 것은 유에서 무로 가는 과정이다. 무언가 지금에 있는 최고의 가치든 지금에 있는 것을 부정할 때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지 지금 있는 것을 더 보강하고 기능을 추가하고 그 데코레이션을 더하는 가운데서는 창조가 21세기에서 일어나기는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그렇게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 비자 카드, 이렇게 소위 말하는 그 카드를 처음 만든 사람 디오크라는 분이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마음속에 낡은 가구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 우리 두뇌 속에는. 그 낡은 가구로 가득 차 있는 거기를 비워내야, 딜리트해야 그러면 창의성이 즉시 그 자리를 차지한다. 근데 이거는 대단히 그 디오크 만드는 경영하는 사람의 얘기만 아니고 심리학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증명됐습니다. 일종의 채우기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책에는 그게 좀 있습니다만 뭔가를 두뇌 속에서 차단시키고 뭔가를 비워내면 우리의 의지가 아니고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그냥 무의식 속에서 그건 채워진답니다. 그러니까는 그 딜리트라는 것은 대단히 심리학적인 측면에서도 창조의 과정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제가 감히 일반화를 한 게 무엇인가에다가 딜리트를 강제적으로 결합을 시켜서 연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심리학적 용어로는 이런 붙이는 작업을 프로보케이션 티어리, 그 유발 효과, 도발 효과에 관계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무언가 그것이 유형이든 무형이든 해서 딜리트라는 개념을 강제로 결합시키면 그 결과는 어쨌든 something new가 나오는데 그 something new라는 게 바로 새로운 것, 크리에이티브한 것이다. 그래서 복잡한 장식을 놓고 딜리트를 결합시키면 당연히 단순한 장식이라는 생각이 무의식 쪽에 떠오릅니다. 다품목을 딜리트하면 소품목이 떠오릅니다. 액체라는 거에다가 딜리트를 하면은 당연히 고체나 기체가 떠오릅니다. 인간의 머릿속에서는 그렇게 떠오르는데 지금 여기에 카테고리를 이렇게 나눈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에 세계적인 혁신이 하나하나 다 있습니다. 사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뒤에서 부분적으로는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딜리트할 것인가? 그냥 무엇이든 그것이 유형이든 무형이든 카테고리든 기능이든 모양이든 컬러든 재료든 용도든 재질이든 모든 요소를 딜리트를 하면 지금의 현재의 모든 요소를 딜리트를 하면 어쨌든 그것이 최고일지는 모르나 새로운 것은 나온다. 그런 가운데 그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제가 세계 테마 기행을 설계를 하면서 그 아까 나왔던 극한 직업, 세계 테마 기행, 한국 기행 그 이런 것들이 동시에 2008년도에 70%를 폐지하고 생긴 것 중에 하나입니다. 2008년 2월 달에 그 신규 편성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그때 EBS가 공사화된 이후에 처음으로 적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작 예산이 상당 정도 절감했을 뿐이 없는 상황에 있어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20년, 공사가 된 20년 중에 가장 제작비가 낮을 때입니다. 근데 시청자나 방송 관계자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 2008년도에 EBS가 굉장히 많은 예산을 갖고 있다고 착각을 할 정도로 그냥 일견 보면은 돈이 많이 들어간 프로처럼 보입니다. 그렇겠죠. 세계 테마 기행은 세계를 취재하는 프로니까 얼마나 많은 경비가 들어갔겠습니까? 그리고 다 알지만 전 세계 금융위기가 2008년도에 옵니다. 저희들만 힘들었던 게 아니고 모든 그 기업이 다 힘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세계 출장을 이게 월요일서부터 목요일까지 데일리로 편성되는 프로그램인데 이런 걸 편성할 수 있느냐 이런 의문들을 당시에 가졌는데 이걸 딜리트적 관점에서 놓고 보면은 가능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다른 방송사의 여행 프로하고 비교를 해서 제가 여기서 직접 비교해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방송에 나가서 보시면은
그 여기 ENG라고 있습니다. ENG가 보통 뉴스 카메라 15kg 정도 되나요? 하여튼 그 여기에 매는 카메라. 그럼 트라이포드까지 하면 이거 혼자 운송을 할 수가 없어요. 보통은 방송에서 제작하고 있는 야외 촬영용 카메라는 ENG 카메라로 해왔습니다. 관행적으로. 지금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지금 카메라 보면 저기 가정용 카메라죠. 그죠? 지금 다 촬영하고 있는 게 그런 건데 과거는 이런 게 다 ENG 카메라로만 촬영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시절입니다. 그러니 이거를 ENG 장비 아까 무엇을 딜리트 할 것인가? 그럼 여기에 보면 ENG를 딜리트 한다. 여기 딜리트 와이어에서 이거 결합을 했더니 6mm 뭐 핸드폰 그다음에 DSLR 카메라 뭐 이런 우리가 쓰는 그런 카메라도 왜 그런 카메라 갖고 방송을 제작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목적지를 대부분 여행 프로들은 1급지, 런던, 파리, 뉴욕, 보통 아주 문화의 중심지로 갔습니다. EBS는 그러면 그런 데 가지 말고 2급지, 3급지, 5지, 아프리카 이런 데 가면 안 되냐. 그래서 세계 테마 기행이 이거는 굉장히 한편으로는 좀 쑥스러운 얘기긴 합니다만 그 5지를 좋아서 간 건 아니고 불가피하게 갔다. 예. 그다음에 여기 이게 줄이니까 4명이 꼭 가야 되는 걸 2명이 간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주당 편성일 수를 1회를 했는데 4회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오지인 캄보디아를 갔어요. 근데 옛날엔 4명이 간 거죠. 지금은 방송사 시스템은 2명이 갑니다. 그러면 호텔비, 비행기 싹 모든 게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뉴욕을 갈 때보다 저기 캄보디아를 가면 회사 출장비가 3분의 1 수준입니다. 호텔비가 싸니까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해서 실제 한 나라에 가서 똑같은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왜 한 편을 찍어 오느냐. 이게 딜리트입니다. 그죠? 이 결정하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간 김에 4편 찍자. 그래서 주 4회가 된 거지, 주 4회를 하고 싶어서 4회를 한 건 아닙니다. 그랬더니 주 4회 편성을 하고 나서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왔던 모든 게 보시면은 지금 파리, 런던, 뉴욕, 동경 이런 데 가면 시청률 안 나옵니다. 거기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아침 뉴스 때마다 나와요. 뉴스 때마다. 너무 익숙하니까 싫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신규 여행 트렌드는 어디냐면 라틴 아메리카. 뭐 트레킹 코스. 뭐 이 보지 못했던 것. 그러니까 방송에서도 보지 못했고 인터넷에서도 보지 못했던 것. 이런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는 불가피하게 갔지만 알고 보니까 사람들이 가고 싶었던 곳이에요. 이게 전 세계 트렌드더라고요. 나중에 저희들만 그런 게 아니고 선진국들도 여행을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바뀌었습니다. 그런 고도화된 문명이 있는 지역으로 가고 싶지 않고 원시림이 있는 곳을 가고 싶어 하는 게 현대인의 위안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지금 뭐 나는 자연인이다 이렇게 뜨는 이유가 다 동일한 이유입니다. 근데 그걸 통찰력이 있게 발견을 한 건 아니고 우연히 맞은 거죠. 어쨌든 이 딜리트라는 건 이렇다. 아까 말씀드렸던 건 선택과 집중을 딜리트라고 제가 해서 선택과 집중이 딜리트다라고 하는 것도 딜리트입니다. 그럼에도 그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천동설을 딜리트하면 지동설이 되는 것처럼 어쩌면 이 천동설과 이 부분이 천동설과 같은 겁니다. 제가 생각해요. 방송과의 관행. 이것을 딜리트하니까 이거에서 이거를 생각하는데 10분이 걸리는 게 아닙니다. 5초도 안 걸립니다. 실제로. 그러면 이 작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면은 반드시 누구나 천재가 아니어도 이런 상상은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없어서 굉장히 오늘 다 못하더라도 양해를 해주시면 피카소는 다 아시니까 피카소가 92세에 돌아가셨는데 모든 장르, 회화, 조각 갖고 여기 보면은 얼마냐면 5만 점. 하루에 한 점씩 만들어도 100년을 살아도 3만 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창작 욕구가 있고 모든 장르를 하셨어요. 저는 이런 분을 딜리터라고 딜리트를 가장 잘한
부진다. 아까 니체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 최고의 가치를 너무 잘 파괴한 사람. 뭐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